다행히도 2022년도 러전쟁 터지면서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가 좋다고 하는데 이걸 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하다가 이제 급하게 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건이 바뀌는 거죠. 빨리 줄 수 있느냐, 하다못해 너희 군에 납품 예정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럼 대량 발주를 하겠다. 근데 이 대량 발주라는 게 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00대가 필요하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그 기존에 90년대 그 K1 전차 양산하고 그다음에 K1A1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K1A2로 개량했는데 이때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지상 체계, 무기 체계들이 양산이라는 게 1차부터 시작하면 4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눠서 예산을 이제 분배 이렇게 잘라서들 주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고 좀 뭔가 저희들 큰 소리 치면 살았는데 로비도 잘하고 다른 무기 못 들어오게 그 외국산 무기. 그다음 이제 K2에 진입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당시 정부가 20년 전에 한 640대, 680대까지 줄 거로 이제 기획이 나왔죠. 전차가 이제 그때는 상당히 중요시하던 시절이니까 뭐 이라크 전쟁에서 뭐 일부 M1 전차, M1A2 전차가 파괴가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좋았는데 생각지 않게 2014년부터 파워팩 문제. 그러니까 독일의 랭크사 파워팩을 사용하지 말고 지금의 에센트 다이나믹스사의 파워팩 국산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을 시켜보니까 뭐 그 당시에 2014년도 기준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보니까 테스트 평가하니까 작전 요구도 ROC가 높았는지 그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시간을 거의 뭐 한 5, 6년을 이제 흘러가요. 2014년부터 한 4, 5년, 5년 뭐.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도까지 와서는 양산이 그 다음에 후속 양산 1차가 끝났으면은 100대인가 2차, 3차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2차, 3차도 규모도 크지 않고 뭐 50여 대 뭐 이런 식으로 작게 예산 배정이 다른 무기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해당되는 현대로템 공장의 라인이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라인이 멈춰 있다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과자 나오듯이 그 뭐 라면 만들 때 그런 벨트가 아니라 공장에 구역별로 있어요. 가보니까 엔진을 갖다 놓고 이제 채워야 되고 뭐 크레인으로 들어서 포탑을 얻는 뭐 세부적인 장비 넣고 쫙 있는데 그냥 뭐 저기죠.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도 안 하고. 생산 라인이 멈춰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회사가 어렵다. 근데 그래도 뭐 이게 3차 양산 뭐 이렇게 다 4차 이게 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지 했는데 그날부터 2017, 18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제 찬용 장갑 차는 하고 있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전차가 더 높죠. 확보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또 다른 그 현대로템의 어떤 생산 품목은 그 철도 분야죠. 뭐 전철, 뭐 이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열차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에 납품도 이제 하는데 그것도 경쟁이 또 심하기는 했고 종합적으로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2021년도 회사를 이걸 정리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뭐가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된다. 그 그룹 차원에서는. 그러던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2022년도 러전쟁 터지면서 거기서 검토만 하던 폴란드가 이제 이거 한국산 전차가 좋다고 하는데 이걸 뭐 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하다가 이제 급하게 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건이 바뀌는 거죠. 빨리 줄 수 있느냐. 하다못해 너희 군에 납품 예정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럼 대량 발주를 하겠다. 근데 이 대량 발주라는 게 옵션이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00대가 필요하다. 근데 최초의 전차는 뭐 180대, 2차 뭐 180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쪼개서 급하게 뭐 26대 빨리 받을 수 있냐. 너희들이 그 군에 넘길 납품할 걸 빼줘라. 뭐 2차, 3차 양산품 그래서 빼줬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180대가 이제 그 사이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인도가 되고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장비 돈이 전차.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좀 다시 살아났는데 나머지가 약속받은 나머지가 다 계약이 돼야 되는데 2차 계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다 채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조건이 면허 생산에 뭐 K2PL 폴란드 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플라모델 하듯이 개조 개발해서 뭐 붙이고 띄고 뭐 해야 되는 개발이 따르고 또 시험 평가도 해야 되고 물론 전차니까 뭐 항공기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은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건들이 서로 따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체되고 현재 그래서 그 이어지는 수출이 자주포에 비교해서는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생겨서 또 해당되는 업체는 현대로템은 또 긴축 경영하자 이게 또 어떻게 길게 할지 모르니까 먼저 번에 수출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 K2 전체 수출된 나라는 딱 한 개, 1개국입니다. 폴란드. 없어요, 그밖에. 뭐, 튀르키 얘기하는데, 그건 기술 판매를 한 아주 옛날 얘기고,
그래서 알타이 전차가 나온 건데 그건 다 다른 얘기고 순수 완전하게 완성돼서 아니면 현지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공동 생산한 그런 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직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소위 제가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유튜버 밀리터리 유튜버께서는 마치 뭐 이집트도 되고 뭐 어디 뭐 사우디도 되고 뭐 다 됐다고 하는데 된 거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폴란드만 지금 성사가 된 거고 지금 계속 할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지금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페루도 얘기하시는데 페루는 해당되는 전시회가 별 볼 일 없는 전시회인데 뭐 방산 전시 오리지널 방산 전시회가 아니고 얘기를 제목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 산업 뭐 안전 환경 뭐 이런 이상한 제목의 전시회인데 그 기회를 이제 급하니까 페루가 이제 어느 정도 살 것 같으니까 물건을 싣고 선적을 해서 작년에 뭐 12월 달에 선적했던지 하여튼 뭐 오래 전에 페루 가니까 싣고 와서 해당되는 페루가 그래도 중심 위치에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돼 있지만 지도를 보면은 또 해당되는 그 나라에서 전시를 하면 이제 브라질도 와서 참관도 하고 뭐 칠레, 아르헨티나 잠재적인 신규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뭐 지금 뭐 드론 시대니까 대량으로 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이제 수량을 이제 발주해서 상징적으로 전차 부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대륙에서는. 근데 반대로 뭐 서울 아덱스로 오라면 너무 멀고 그 자체부터 이제 오기가 좀 부담스럽고 서울에 있는 무관들이 다 대신 이제 정보복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그래도 좀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그 돈을 이제 좀 물건 실어 선적하고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돈을 써야만 뭐 또 미래 시장을 2030년대 시장을 좀 일부 또 보존을 받을 수 있다. 페루를 이제 계기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지 그게 뭐 결정된 건 없어요. 그 해당되는 남미 지역이 뭐 선정이 돼서 폴란드만큼의 뭐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뭐 결정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세일즈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슬로바키아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뭐 일부 기사에서 언론 기사에서는 뭐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조심해야 될 게 노르웨이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뭐 다 된 거를 이제 얘기했다가 뒤통수 맞았는데 독일의 로비가 들어갔어요.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나토 지역에 땅이 붙어 있는 유럽에 서유럽에 중부 유럽에 남부 유럽에 보면은 자기들이 관계가 좀 긴밀하지 않겠어요? 그 오래된 역사가 붙어 살았는데 피도 섞이고 서로 침략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눠지죠. 이게 슬라브 민족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나라를 또 형성한 친척 국가냐? 이게 이제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고 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친하죠. 친러 지금 정부도 들어섰지만은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슬라브 쪽으로. 그런 면을 보면은 나라별로 역사적인 측면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진짜 애들이 살까? 막 살 듯이 하다가 엎어버리면은 그 노르웨이 건이 그랬잖아요. 다 살 것처럼 아주 장비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독일에서 로비 들어오니까 엎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슬로바키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일어난 공개된 현상이 뭐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짜깁기 한 거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짜깁기 한 거. 자기 입장에서 짜깁기 한 거. 이래서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 뭐 훈련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반대 현상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시점에 빨리 기사 완성해서 내야 되니까 조건을 짜맞춰. 뭐 솔직히 말씀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기사를 쓸 때 나한테 유리한 걸 짜맞추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내용도만 짜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소위 언론사들이 이제 와서는 세상이 이제 개방된 세상이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비판받고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디지털화된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지켜보고 계속 우리 방사청에서 접촉하고 해당 업체에서 세일즈 들어가는 걸 좀 뭐 해당되는 매체 슬로바키아 매체도 봐야 되고 그 옆에 있는 폴란드 매체가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진전 사항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대로템에서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딱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죠. 관계자들한테. 그러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대로 중요한 건 폴란드 완성이다. 옵션 포함해서 숫자들. 그거지 주변국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 루마니아 얘기도 그것도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로지 폴란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성급하게 앞서가는 얘기하면은 이게 다 서로 연결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한글을 가져와서 번역기 돌려서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기사를 또 써냅니다. 안 좋은 얘기로 부작용 나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호들갑을 떨 상황이 아니다. 현대로템 업체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확증된 것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확증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사례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노르웨이 건이었다.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나 기사가 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자주포 때문에 전차도 그렇게 될 거라 보는데 좀 보수적이에요. 전차는 살 나라만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가 전차 없잖아요. 자주포는 발주해도 추가로 그런 이제 나라들의 비용을 쓰는 게 국방이 쓰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짧은 시간 내에 화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주포가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거고 전차는 이제 비용만 들어가고 직사 화력 이게 뭐 근접전에 이제 뭐 3km 4km 되니까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가 더 이제 36번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 그 80km 이상의 타격하는 거, 그 근접전보다는 좀 중거리 전투 이걸 우선시하는 그런 교리 나름대로 이제 그런 나라마다 입장이 있고. 근데 유럽의 나라들은 뭐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다 작잖아요. 서로 거기 안에서 또 갈라져서 독립하고 또 뜯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토 체계가 또 공동 방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다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만 봐서 될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업체는 그 직판을 그 기존에 그 폴란드 기준에서 K2GF죠. 그냥 그대로 팔면 수익성이 높죠. 그냥 그대로 운반해가지고. 근데 또 폴란드는 현지화, 자기들의 작전 요구가 있기 때문에 PL 버전, 폴란드 버전을 요구해서 나머지가 옵션을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기들의 마진이라고 그러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더욱이 폴란드 방산업체도 자기들도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유럽의 방산업체가 서유럽의 방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성을 이제 보장받아서 주변국,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슬로바키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현지화시켜서 판매를 해야만 또 자기들 돈 버는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현대로템, 그 해당되는 전차 업체의 수익성은 줄어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차를 이제 도입한 중동 같은 국가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기본 버전을 가져가면은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개량형이 K2A1이 있는데 그건 또 개량을 하려면은 그 키트라고 하죠. 그 부분품을 이제 판매를 해서 그걸 체계 통합을 해주는 건데 다시 그게 완성품을 그대로 있는 거 판매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개량형 시장은 가면 가서 키트 시장으로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금보다 이렇게 막 대박 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장이 될까? 근데 그럼에도 또 회사를 이제 존재시키고 유지하려면은 그 사업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이 지금의 어떤 반짝하는 좀 판매를 그냥 만족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이제 수요가 이제 아니면 수금되는 돈이 줄어드니까 지금부터 허리띠를 둘러매자.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온 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뭔가 보너스를 주지 말고 뭐 적게 준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 이제 뭐 제한된 언론에서 발표를 했죠. 부정적인 면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대박 났다고 해서 계속 그만큼의 수익성이 똑같이 보장된다?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거에 그런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잘 쓰고 끝내 유지를 잘 해오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 서로 통폐합하면서 그다음에 유럽의 서유럽의 방산업체가 서로 이제 통폐합하면서 회사 이름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이 생존성을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 특히 서유럽 방산업체 상대로 우리가 이게 경쟁할 때 좀 배울면 벤치마킹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외면하고 그냥 뭐 사람 인건비 단순한 거 뭐 그런 거 줄이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사장이 대표가 자기 자리를 보존해서 살아남겠다 안일하게 참 그 부분은 아는 사람들도 알죠. 근데 또 그 사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는 그 학계라든지 뭐 언론계에서는 또 슬쩍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은 순수하게 이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런 인건비에서 피해를 보는 거죠. 그게 뭐 허리띠 같이 매야 된다 뭐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그 보도를 접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새로운 물건도 개발도 해야 되는 것도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그분이 뭐 누구라고 말씀을 실명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 그 어떤 전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35년 동안의 방산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근본적으로 90년대를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고 그냥 이 수준이구나. 자, 폴란드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저기다 대박이다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동의 뭐 청궁투라든지 그것도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그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거 그건 이제 상황이 또 만들어준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수주받아서 만들 것들을 그때 가서 또 인건비 줄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좀 그런 게 좀 저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딱 정리해서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K방산이 계속 잘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가 50년 동안 싸우는 것도 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K방산이 진짜 돈을 잘 벌어서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그 사회의 어떤 역할, 경제 역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죠. 항상 뭐 얘기하는 게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 수출 시장도 아주 복잡하고 투자 문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쪽 분야 분들이 또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방산 분야가 더 수출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됐으면 함정 분야도 잠수함도 그렇게 좀 더 물건 종류가 다양하게 좀 나가야 되는데 뭐 이것도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다 숙성되는 시간이 또 음식처럼 기간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조바심이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경제가 또 예전 같지 않다. 뭐 그런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좀 줄어든다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뒤집어 얘기해서 방산이 좀 더 수출을 나가야 되는데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각 지역 나라별로 기획을 마련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폴란드 방산 중동 특정 나라하고 제품 거기에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걸 쓰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기획을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그 세일즈 분야 말씀 들어보면은 좀 뭔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한 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각 회사별로 방위사업청 전부 다 특히 뭐 ADD, 기프원 이런 기술진흥연구원 이런 데가 좀 방산업체가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좀 자기들 이해관계를 좀 줄여가지고 좀 적극 지원을 좀 하면 어떨까. 뭐 근엄한 자세를 취하면서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게 해주는 걸로 다 이렇게 뭐 포용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특히 방사청의 실무자들이 제가 아쉽게도 그 옛날에 방위사업청의 또 실무자들은 아닌 것 같고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만 강조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매번 매시간 뭐 매일 하여튼 열심히 꾸준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뭐 현업 종사자나 관청에 계신 분들 빼고 그분들은 뭐 내가 이거는 좋아할 일은 없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일반 시청자분들은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